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새삼 딸아이를 키우다 보면 문득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이 떠오르곤 하는데요. 얼마 전 저희 친정엄마의 기일이었던 탓인지 오늘은 아이를 등교시키는데 친정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친정엄마에 대한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미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엄마와 저는 혈연관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족도 아닌 그저 정으로 묶인 관계도 아니고요. 저와 친정엄마는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엄마와 딸의 관계예요. 다시 말해 엄마는 아빠의 재혼으로 저희 엄마가 되신 새엄마예요. 제가 엄마를 처음 보게 되었을 때는 딱 저희 딸과 같은 나이였어요. 이미 웬만한 건 다 아는 그런 나이였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엄마가 새엄마라 무서웠어요. 제가 그동안 읽었던 콩쥐 팥쥐나 신데렐라 속 새엄마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강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저에게 상냥한 미소를 보내고 또 저에게 갖고 싶은 것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도 저는 믿지 않았어요. 분명 아빠가 없을 때면 저를 구박하고 괴롭힐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참 바보 같았죠. 하지만 이런 바보 같은 생각도 시간이 지나자 변하게 되었어요. 아빠와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적으로 저희 엄마가 된 새엄마는 동화 속 새엄마와는 다르게 제가 느껴보지 못한 엄마의 정을 원없이 느끼게 해주셨거든요. 저는 불행한 아이였어요. 저를 낳아준 친엄마가 불행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우울증을 앓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땐 어느 누구도 엄마가 정신적으로 아프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신의 병과 상태를 몰랐기에 엄마는 늘 저에게 저를 낳아 불행하다고 말했어요. 그걸 보다 못한 아빠는 그렇게 불행하면 놓아주겠다고 엄마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셨고 엄마는 위자료라도 많이 주지 않으면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이혼임에도 불구하고 아빠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달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알았는데 엄마가 요구한 위자료가 꽤 큰 액수였다더군요. 아빠는 고민 끝에 살던 집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엄마에게 위자료를 주셨다더라고요. 그리고 집이 없어진 아빠는 한동안 저를 시골 할머니 집에 맡겼고 당신은 작은 원룸에 월세 생활을 하셨어요. 당연히 할머니는 친엄마를 미워하고 원망했어요. 그리고 제가 점점 친엄마를 닮아간다며 그 미움을 저에게 고스란히 쏟으셨고요. 그렇게 구박덩이로 살던 어느 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을 무렵이었는데 아빠가 지금의 저의 엄마를 데리고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네가 정이구나. 예쁘게 생겼네. 아줌마 이름은 고희숙이야. 만나서 반가워. 저에게 반갑다며 상냥한 미소를 보여줬던 엄마. 하지만 그때까지 누군가에게 제대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저는 엄마의 그 미소도 거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언제나 저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저를 끔찍이도 사랑하는 친엄마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은 니네 엄마는 평상시에도 너한테 화 안 내지? 어떻게 니네 엄마는 맨날 그렇게 너한테 잘해주시냐? 완전 부러워. 우리 엄마는 새엄마처럼 맨날 나한테 화만 내는데. 라며 저를 부러워하기까지 했었죠. 저에게 유아 시절이 불행이었다면 초등 시절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이 앞으로도 당연히 계속될 거라 믿었는데 사람의 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하더니 저희 집에도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의 시작은
아빠의 사업이었죠. 당시 아빠는 중소기업 회사에 다니고 계셨는데요. 하는 일이 점점 당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사표를 내셨어요. 그 길로 사업을 하신다고 뜻이 맞는 누군가와 여기저기 사업에 필요한 돈을 구하러 다녔어요. 하지만 자금을 구하는 도중 제대로 투자 사기를 당하는 통에 아빠는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고 그야말로 빚더미에 앉게 되셨거든요. 어쩔 수 없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엄마는 아빠와 결혼을 하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었어요. 초등학교에 제가 입학을 하니 저를 챙기고 싶다는 것이 엄마의 사직 이유였죠. 저는 그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게다가 저를 위해 아이도 포기하고 오로지 자식은 저만 있다고 생각하며 사셨다는데 그만큼 엄마는 저의 진짜 엄마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런 엄마를 아빠는 행복하게 해줘야 했는데 슬프게도 아빠의 도망 생활은 길어졌어요. 엄마는 생활을 위해 그리고 아빠의 빚 때문에 다시 일을 하셨고요. 경력이 단절된 기혼자의 신분이라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일명 요크루트 아줌마가 되어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짊어매고 어깨가 빠지도록 또 무릎이 상하도록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며 요크루트를 팔았어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빚쟁이에게 시달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에 있을 때도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밤이고 낮이고 엄마는 어린 저와 불도 켜지 못하고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며 몇 날 며칠을 없는 듯 살아야 했어요. 참 힘든 시간이었죠. 엄마도 저도. 불안하고 무서운 날들이었어요. 그렇게 2년 뒤 도망자 신세로 겨우겨우 입에 풀칠만 하던 아빠는 엄마에게 더는 무리일 것 같다며 당신은 이제 산에 들어가 살고 싶다고 이혼을 하자고 하셨어요. 그때가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였는데 저는 아빠의 말을 몰래 엿듣고 사춘기 마음에 화가 많이 났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자기는 이제 산에 들어가 자유롭게 살고 싶으니 그동안 아빠 때문에 힘들게 산 엄마와는 이혼을 하겠다. 제가 어릴 때 저를 두고 위자료를 운운하며 떠난 친엄마와 지금 가족을 버리겠다는 무책임한 아빠가 똑같이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똑같은 사람들끼리 결혼한 거죠. 그리고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빠가 이혼을 하게 되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난 엄마와 헤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를 깊은 절망 속에 빠뜨렸어요. 사실 혈육관계인 아빠하고는 별다른 정이 없었거든요. 아빠는 항상 바빴고 입에 피곤하다 힘들다 라는 말을 달고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이 되었을 때도 아빠와 이렇다 할 추억 하나가 없었고 그에 반면 엄마는 다른 엄마들과 다르지 않게 항상 저를 챙겨주신 것은 물론이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을 다 아는 듯 저의 뒷바라지를 해주셔서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둘 중에 한 명과 살아야 한다면 아빠보다는 엄마와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으니 그때 저는 어른의 선택에 따를 수밖에 없는 어린 나이였죠. 운 좋게 엄마와 지낼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아빠와 결혼할 때부터 아빠와 저를 탐탁지 않게 본 외갓집 식구들이 엄마의 선택을 찬성해 줄지 모를 일이었어요. 결국 이래저래 저는 어쩔 수 없이 핏줄로 이어진 아빠를 따라갈 팔자였죠. 그런데 일주일 후 저는 그날따라 더욱 우울한 마음으로 학교에 다녀왔는데 무슨 일인지 엄마가 요크루트 장사를 나가지 않고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주 큰 가방을 옆에 두고서요. 그리고 저에게 정이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이리 와볼래? 라며 말씀하셨는데 저는 속으로 아, 올 것이 왔구나 하며 쭈뼛쭈뼛 엄마에게로 가서 앉았어요.
이런 이야기 하게 돼서 엄마가 미안한데 엄마는 아빠랑 이혼을 하기로 했어. 아빠가 너무 힘들대. 엄마, 아빠가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걸 거야. 사실 아빠도 속으로 엄마랑 헤어지기 싫다고 생각하고 있을걸? 그러니까 제발. 엄마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아니더라고. 아빠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책임지며 힘들게 살고 싶지 않대. 너도 알겠지만 아빠가 돈 때문에 마음을 아주 많이 다쳤잖아. 그래서 아빠는 이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산에 들어가 조용히 살고 싶은가 봐. 근데 아빠는 너를 다시 할머니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뭐? 나 다시 할머니 집에 가라고? 그래서 엄마는 우리 딸만 좋다고 하면 엄마가 너를 데려가고 싶은데 너는 어때? 우리 딸만 좋다고 하면 엄마가 아빠한테 부탁해 볼게. 저는 속으로 당연히 엄마를 따라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혈연관계도 아닌 엄마한테 어쩐지 미안한 생각도 들고 또 외갓집 식구들이 어떻게 나올지 무서워 저는 대답을 기다리는 엄마 앞에서 우물쭈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미안해. 선택하기 힘들지? 그래도 아빠는 정의를 낳아주신 분이고 엄마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니까. 아니야. 나는 절대 그래서 망설이는 게 아니야. 다만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마음에 걸리는 이야기를 엄마에게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의 손을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몰랐어. 우리 딸이 거기까지 생각하는지. 근데 정이야, 그건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그 일은 엄마 몫이잖아. 아빠를 선택한 것도 엄마고 정이 엄마가 되겠다고 선택한 것도 엄마니까 넌 그냥 네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만 알려주면 돼. 저는 엄마의 말에 엄마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아빠와 사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 손에 맡겨질 텐데 저는 혈육이지만 아빠보다는 엄마의 손을 잡기로 했어요. 엄마는 저의 선택에 환한 얼굴로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마운 건 오히려 저였는데 말이에요. 혈육도 아닌 저를 품어준 엄마가 너무 고마워서 평생 엄마 속을 썩이지 않는 착한 딸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엄마가 기뻐할 일만 골라 하는 아이가 되어갔죠. 그렇게 고3이 되었고 엄마는 요크루트 판매를 그만두고 2년 전부터 8평 남짓한 곳에서 김밥집을 운영하셨는데 그때 당시 저는 처음으로 엄마와 작은 트러블을 겪었어요. 대학 때문이었죠.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대출을 받건 당신이 부업을 하건 저를 꼭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셨고 몇 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엄마가 뜻을 꺾으셨어요. 그래도 요즘 세상에 대학은 나와야 하는데 엄마, 내가 서울대 갈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대학에 가서 4년 동안 대학 등록금 내고 시간 죽이느니 그냥 바로 공시 준비하는 게 나아. 어차피 나는 대학에 가건 안 가건 공시 준비할 건데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까워. 아휴, 엄마는 꼭 공무원 아니어도 좋은데. 내가 좋아서 그래. 요즘 공무원이 대기업 다니는 거랑 똑같다니까. 그래, 알겠어. 대신에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이제 20살인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해. 돈 생각하지 말고. 엄마 김밥집 요즘 장사 잘 된다. 오죽할까. 새벽부터 그 정성으로 만드는데 우리 엄마 김밥 팔아서 떼부자 되겠더라고. 농담 아니고 진짜다. 엄마 이렇게 벌다가는 정말 금방 부자 되겠어. 사실 엄마의 말은 모두 진실은 아니었어요. 이제 제법 입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 돼가는 것은 정말이었지만 모녀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빚들 때문에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엄마와 매일 웃으며 지냈어요. 그 정도 빚은 저와 엄마의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 지금보다 더 행복할 날이 분명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죠. 저는 그렇게 공시생이 되었어요. 처음 본 공무원 시험은 경험이 없던 탓인지 아니면 문제 동향을 잘못 파악한 것인지 꽤 어려웠지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었던 저는 공시생 2년 만에 당당하게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엄마는 제가 자기 때문에 대학도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 공무원이 되겠다 하는 줄 알고 기뻐도 크게 기뻐하지 못하셨는데 저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충분히 알기에 제 결정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엄마에게 증명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대학에 가지 않은 것이 그리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학을 가지 않고 그 시간에 공시를 준비한 제가 합리적이고 현명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을 가지 않는 것을 후회하게 되었어요. 그 일의 시작은 저의 첫 연애 때 일이었어요. 노량진 학원에서 공시 준비를 하던 저는 당시 대학을 졸업하고 저와 똑같이 공시 준비를 하던 남자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고 같은 처지에 같은 공부를 하다 보니 누구보다 서로를 많이 의지하며 사랑이란 감정을 키워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2년 만에 공시에 붙었는데 남자친구는 저를 만났을 때도 삼수생이었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시험에 미끄러지기만 했어요. 저는 붙고 남자친구는 떨어지고 그래서인지 남자친구는 저를 만나도 공시에 대한 의욕이 사라졌는지 자꾸만 이런 말을 밥 먹듯 꺼냈죠. 그냥 취직이나 할까? 오빠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오빠는 왜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왜가 어딨어. 그냥 철밥통이고. 너도 알잖아. 우리 부모님 모두 공무원인 거. 우리 집에서는 내가 당연히 공무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셔. 그래서 무조건 시험에 붙어야 하는데 왜 나만 안 되냐? 우선 마음을 편하게 가져. 오빠는 공부를 오래 했으니까 분명 다음 시험에서는 붙을 거야. 나도 옆에서 많이 도울게. 고마워. 네가 아니라 오빠가 붙었어야 했는데. 그래야 네 앞에서 폼도 나고 제대로 프로포즈도 하고. 뭐? 우리 나이가 멋이네 벌써. 난 우리가 처음 사귀기로 한 날부터 시험에 붙으면 꼭 너랑 결혼하겠다고 생각했어. 결혼할 것 같은 예감이 팍 들었다고나 할까? 벌써 집에도 네 얘기 다 해놨다니까.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조금 당황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2살이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남자친구는 그때 29살이었기에 저와는 다르게 결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친은 시험에 계속 미끄러지다 6번째 만에 공시에 합격했고 이미 사회인으로서 자리를 잡은 저는 남자친구가 공무원으로 2년 정도 근무할 무렵 결혼을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양가 결혼 허락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듯 저희도 비슷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 순서가 약간 바뀌긴 했지만 결혼식 날을 잡고 뒤이어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는 처음 사돈될 사람들을 본다고 어찌나 긴장했는지 그날 엄마는 저 모르게 청심환을 2개나 드셨죠.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음에도 남자친구와 부모님 그리고 여동생까지 모두 그보다 빨리 도착해 있어서 저희 엄마는 더욱 민망해 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이제야 정희 어머님을 만나 뵙게 됐네요. 제가 빨리 오려고 서둘렀는데 먼저 오셨네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희가 좀 빨랐어요. 너도 엄마 모시고 오느라 수고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그럼 결혼 준비는 니네들이 다 하는데 우린 뭐 친척들한테 말만 할 뿐이지. 솔직히 여기까진 정말 분위기가 좋았어요.
결혼 준비도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시작되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바깥 양반이랑 저도 공무원이에요. 네, 들어서 압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뭘 대단까지. 하긴 며느리까지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딸도 내년부터는 공시 준비하는데 우리 딸까지 공무원이 되면 그냥 공무원 집안인 거죠. 네, 사돈처녀 꼭 공무원 붙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저기에 제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한 가지만 좀 양해의 말을 구해도 될까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식당 안은 순식간에 어색한 공기가 흘렀어요. 그리고 조금 망설이는 듯 예비 시어머니가 시간을 끌자 예비 시아버지는 더는 못 기다리겠다는 듯 먼저 말을 시작하셨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안사동에서 정희 친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물론 그걸 문제 삼을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결혼식은 보는 눈이 많은 곳이라 정희 친부모님을 혼주로 모셨으면 합니다. 충격이었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아마 저희 엄마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말이었을 거고요. 저희 모녀는 당황했죠. 그리고 저는 화가 나서 저희 엄마가 뭐라고 할 새도 없이 제가 먼저 대답했어요. 오빠한테 어떻게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엄마는 딱 한 분이세요. 이런 말 아무리 죄송하다고 하셔도 불쾌합니다. 어머, 너 말을 어쩜 그렇게 무섭게 하니? 우리가 죄송하다고 말했잖아. 근데 결혼식이 말이 나오기 좋은 자리인 걸 어떡해. 게다가 공무원 바닥 좁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지식한 사람들인데. 이게 지금은 기분 나빠도 따지고 보면 너를 위해서도 좋아. 그냥 그날만 눈 딱 감고 모시는 거잖아. 뭐 겸사겸사 친부모 근황도 알면 좋지 뭐. 아무리 네가 지금 옆에 계신 엄마만 가족이라고 생각해도 천륜이 괜히 천륜이니? 다 만나게 되어 있어. 맞아요, 새언니. 솔직히 나는 깜짝 놀랐잖아요. 보통 이혼을 하면 친아빠를 따라갈 텐데 어쩜 언니는 새엄마를 따라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안 가. 그쪽한테 이해받을 일 없거든요? 어머, 너 지금 우리 딸한테 그쪽이라고 했니? 아무리 고등학교까지밖에 못 나왔어도 너 너무 막 나간다? 얘,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까놓고 우리가 너 많이 봐주는 거야. 네가 지금 우리한테 내세울 게 있니? 고졸에 못 사는 개못딸. 우리가 너 하나만 보고 며느리로 들이는 거잖아. 저기, 저도 죄송한데요. 저도 제 딸한테 함부로 하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네요. 저희 딸 고졸 맞고 제가 계모인 것도 맞지만 저 딸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요. 누가 뭐라고 했나요? 저도 우리 애들 최선을 다해 키웠죠. 그러니까요. 각자 귀한 아이들인데 말을 조심해 주세요. 저희 아이가 상처받는 거 저는 싫습니다. 아, 여보. 내가 쉽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냥 가족들끼리 조그맣게 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할까 봐요. 이 사람아, 이제 와서 어떻게 그래. 그리고 딸 결혼도 아니고 아들 결혼을 왜 쉬쉬하면서 하나.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참. 시부모님이 될 뻔한 그 사람들을 보고 이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게다가 자기 부모님과 여동생이 무례한 말을 짓거리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남자친구를 보며 아, 결혼 전에 이 집구석이 어떤 집구석인지 알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추려고 노력하지만 바들바들 떨고 있는 엄마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별것도 아니라고요? 저희한테는 엄청 별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를 대하는 그 무례한 태도에 저는 이 결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어머, 뭐? 너 지금 다 된 결혼을 엎겠다는 거야? 네, 엎으려고요. 제가 엎자고 했으니 결혼식 위약금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대개 아드님보다 제가 연봉이 더 높거든요. 대졸이면 뭐예요?
저는 2번 만에 붙은 공시 아드님은 6번이나 받잖아요. 그 머리도 참 알만하죠. 공무원 집안 됐어요. 엄마 나가자. 어머 여보, 쟤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나 너무 충격받아서 혈압 오르려고 그러네. 저는 뒤에서 무슨 생쇼를 하건 신경 쓰지 않고 엄마의 손을 잡고 그곳을 나왔어요. 그리고 택시를 잡아 타려고 길가에 섰는데 남자친구가 뛰어왔고 저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려는 줄 알았는데 이 자식이 하는 말이 정말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가면 어떡해. 우리 엄마 지금 쓰러지시고 난리 났어. 정말 이대로 결혼 엎을 거야? 지금 당장 가서 사과드리고 다시 얘기하자. 뭐? 사과? 웃기고 있네. 너나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너 정말 그래서 기어이 결혼 안 한다고? 안 해. 절대 안 해. 내가 지금 네 엄마처럼 쇼하는 것 같아? 야, 최정희.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렇지. 너 지금 말이 왜 그러냐? 왜? 내 말이 거슬려? 그럼 니네 가족들이 우리한테 하는 말은 어땠는데? 그냥 네가 좀 이해하면 안 돼? 우리 사랑하잖아. 사랑 같은 소리 하네. 난 사랑도 예의 없으면 안 해.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니네 공무원 집안 저도 안 가져. 그만해 정이야. 엄마는 괜찮아.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니? 진정해. 엄마, 나는 안 괜찮아. 이딴 결혼 안 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엄마도 주눅 들지 마. 엄마가 대학 가라고 했을 때 안 간 건 나고 엄마 이혼했을 때 엄마 따라간다고 한 것도 나잖아. 근데 왜? 왜 엄마가 다 참아? 난 절대 안 참아. 저는 말하는 도중 감정에 복받쳐서 길거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짜증난다는 얼굴로 자기네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고 엄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다 겨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저는 파혼을 했어요. 그 웃기지도 않는 집에선 자기네가 파혼하자고 한 걸로 해주면 문제 삼지 않겠다나 뭐라나 짓거렸지만 저는 싫다고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떠들 수 있을 만큼 떠들고 다녔고 공무원 바닥이 좁긴 좁은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아는 사람끼리 소문이 돌고 돌았더라고요. 저는 괜찮았어요. 이번 일로 결혼 따윈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엄마는 그날 이후 계속 자기는 괜찮으니 다른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라고 수소문해서라도 아빠라도 찾아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게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싫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엔 엄마한테도 화를 제법 냈던 것 같아요. 속마음은 아니었지만요. 바보처럼 착하기만 한 우리 엄마, 이 험한 세상 제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꺼이 자발적 독신주의자가 되기로 했죠. 그런데요, 세상은 왜 자꾸 제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걸까요? 저희 소문이 돌 대로 돌아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에게 다가오는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는 조금 많은데 저희 주민센터에서 사람 좋기로 첫째 손가락에 꼽는 사람이었고 처음엔 내가 불쌍해 보이나? 라고 생각해서 그 남자의 호의를 무시했거든요. 그 한결같은 외사랑이 1년이 넘어가자 저도 진심이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3년이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제법 나이를 먹었고 제가 연애를 한다는 사실을 안 엄마는 크게 기뻐하며 이번에야말로 꼭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얼마 안 있어 이 남자가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우리끼리 좋아도 지난번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싫었기에 은근히 결혼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자기 부모님께 인사만 드리면 안 되냐고 사정사정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식사 정도만 한다 생각하고 못 이기는 척 그 사람 집에 초대를 받고 방문했는데 먼저와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의 부모님을 뵐 수 있었어요. 갑자기 집으로 불러서 놀라진 않았어요.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 아들한테 한 번만 보여달라고 얼마나 졸랐는지 몰라요. 아,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에 맞을까 모르겠지만
내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이리 와요. 당신도 식사하세요. 주인공이 와야 먹을 수 있다고 해서 한참을 기다렸네. 저 사람 요리하는 거 엄청 좋아해서 맛있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초대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오면 좋겠네. 여보, 주책이야 정말. 알았어, 희망사항이야. 참 보기 좋은 부부라는 건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되는 두 분이셨어요. 우리 엄마도 아빠랑 끝까지 저렇게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맛있는 음식보다도 따뜻하고 화목한 집 풍경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지만 또다시 결혼에 대해 고민했죠. 이번엔 저희 엄마도 사위될 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호감을 보이셔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지난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은 채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시댁의 허락 아래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하면서 저희 엄마를 모시고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언제나 저희 집은 여자만 둘이었는데 남편 한 명이 더 있으니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게다가 남편은 제가 질투가 날 정도로 저희 엄마를 마치 자기 여자친구처럼 다정하게 대했고 주말에 제가 비상근무라도 서는 날이면 저희 남편은 엄마를 데리고 바다도 가고 산도 가고 영화도 보며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 요즘 아주 우리 엄마랑 연애를 하나? 이번 주에도 어디 맛집 간다며? 자기 당직이잖아. 나 빼고 둘이만 재밌으니 좋겠어. 미안한데 재밌어. 자기는 솔직히 뭘 해줘도 반응이 없잖아. 근데 장모님은 너무 좋아하셔. 막 뿌듯해. 저는 질투가 나서 입을 삐죽삐죽하긴 했지만 사이좋게 잘 지내는 남편과 엄마를 보는 것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당신 아들이 저희 엄마에게 잘하는 것을 기쁘게 봐주는 시부모님에게도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저라도 시부모님에게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 저는 인생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행복이 이어질 거라고 믿었는데 불행은 이번에도 예고 없이 저를 찾아왔어요. 뭐라고요? 저희 엄마가 백혈병이라고요? 말도 안 돼. 백혈병은 아이들만 걸리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검사된 거 맞아요? 저는 뜻밖의 일에 놀라 현실을 부정했어요. 무지했던 저는 TV에서만 백혈병 환자를 봤었고 모두 어린 아이들이었기에 더욱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특히 만성 백혈병은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들어 엄마는 무슨 이유인지 자꾸 살이 빠지고 어지럽다며 도통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그런데도 몸 이곳저곳에 멍이 드니 불안했죠. 괜찮다는 엄마를 설득해서 병원 검사를 받았는데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결과를 듣게 된 거였어요. 선생님, 저희 엄마 사실 수 있죠. 백혈병이면 골수 이식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제 골수로 저희 엄마 치료해 주시면 안 돼요? 저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그게 뭐든 가능성 높은 치료를 할 텐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부작용이 더 치명적이라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 테니까 진정해요. 저는 저희 엄마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남편 역시 충격이 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희 엄마는 우리 부부의 표정을 보고 애써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엄마 죽을 병 걸렸대? 표정들이 왜 그렇게 무서워?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누가 엄마 죽는데? 내가 그렇게 들 것 같아? 우리 딸 화 많이 난 거 보니 많이 놀랐네. 그래, 엄마 절대 안 죽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말해. 의사 선생님이 뭘 하시는데? 저는 차마 엄마의 얼굴을 보고 엄마의 병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하고 그 길로 병원을 나왔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한참을 울었는데요.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차분하게 잘 설명해 드렸다면서요. 미안해. 자기도 말하지 못했는데 내가 말해서. 근데 자기한테 그 말을 하게 하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일 것 같았어. 장모님도 자기한테 듣는 것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서. 설명 안 해도 돼. 고마워. 아마 나는 끝까지 말 못했을 거야. 엄마는 많이 놀라셨지? 놀라셨지. 근데 아까 봤잖아. 씩씩하게 이겨내신대. 어떤 치료도 잘 견디고 받으실 거라고. 맛있는 거 사오라고 해서 지금 막 나왔어. 자기는 어디야? 고맙게도 남편은 제가 하지 못하는 것을 기꺼이 해줬어요. 그리고 점차 저도 엄마도 병에 익숙해지고 곧 완치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치료에 전념했는데 엄마의 체력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격히 버티지 못하시게 되셨어요. 요즘 세상에 60대면 한창인 나이인데 저희 엄마는 살도 근육도 모두 쏙 빠지셨고 골수 채취를 하기 위해 침대에 누울 때면 너무 아프다며 울기도 했죠. 당연히 당사자인 엄마가 가장 힘들겠지만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정말이지 너무 힘들어 차라리 젊은 내가 아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저희 엄마는 2년의 투병 끝에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4월 어느 날 모처럼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시더니 저의 손을 꼭 잡고 저와 영원한 이별을 고하셨어요.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시고요. 어쩌면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보낸다는 건 아무리 준비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울고 기절하기를 반복하며 힘든 저를 대신해 남편은 엄마의 빈소를 차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게 된 엄마의 가족. 그러니까 외갓집 식구들을 보게 되었는데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아휴, 그렇게 독하게 굴더니 뭘 이렇게 허망하게 갔어. 지보다 나이 많은 오빠도 아직 정정한데. 너 그거 아니? 네 엄마가 네 아빠랑 결혼했을 때 네 엄마는 정말 네 걱정만 했어. 너만 지 손으로 키울 수 있으면 지 남편 빚도 다 떠안을 수 있다고 하더라. 그때 우리 부모님이 끝까지 너를 손녀로 받아줄 수 없다고 했거든. 그랬더니 엄마 그럼 영 끊고 살자고 딱 그 말만 하고 가더라. 그래도 살면서 힘든 날엔 부모 생각, 집 생각 났을 텐데 네 엄마 한 번을 안 찾아왔어. 오히려 네 아빠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너 데려간다고 했었지. 근데 네 엄마 절대 너 안 준다고 버티더라. 그게 정말 마지막이었지. 아, 그때 네가 고3인가 그랬다. 그만큼 네 엄마한테 너는 진짜 딸이었어. 엄마한테 잘해줘서 삼촌이 고맙고 미안하다. 저는 외삼촌의 말을 듣고 울고 또 울었어요. 엄마도 마지막에 고맙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저한테 뭐가 미안하고 고마울까요? 정말 미안하고 고마운 사람은 전데요. 그리고 정말 엄마는 저의 엄마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거였구나 하는 생각에 벌써부터 엄마가 보고 싶어졌어요. 지금도 핸드폰 속에 저장된 엄마 번호로 전화를 걸면 딸 하고 받을 것만 같은데 저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까 어린 아이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발인이 있던 그날 아침 병원에서 엄마를 끝까지 돌봐주시던 간병인 이모가 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 인사를 왔고 엄마를 차가운 땅에 모시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간병인 이모는 저에게 예쁜 꽃그림이 그려진 편지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엄마가 전해주라고 하셨어. 저는 한눈에 봐도 엄마의 필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엄마가 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겨준 편지였어요. 그리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고 길지 않았지만 마음은 차고도 넘치는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딸 정이야.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면
아마 나는 더 이상 네 옆에 있을 수 없게 된 거겠지? 지금은 실감이 나지 않는데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날이 왔을 때 엄마가 후회할 것 같아 몇 자 남겨본다. 정이야, 엄마는 너의 엄마로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네 엄마가 되고 싶은 만큼 엄마는 진짜 행복했다. 그러니 우리 딸 많이 울지 말고 많이 화내지 말고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생각 눈꼽만큼도 하지 말고 서서방이랑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 토끼 같은 아이도 많이 낳고 엄마는 잠시 여행을 가는 거야. 그동안 네 걱정 때문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벼르고 벼르다 이제 떠나는 거야. 그러니 엄마 생각날 때는 울지 말고 웃어줘. 엄마가 너를 낳지 못해서 그리고 진짜 엄마가 아니어서 늘 미안했어. 우리 다음 생에는 진짜 모녀로 다시 만나자. 그땐 엄마가 더 잘할게. 우리 딸 아프지 말고 건강하렴. 사랑한다. 저는 편지의 마지막을 나중에서야 읽었어요. 읽다가 너무 울어서 또 쓰러져 버렸거든요. 엄마는 알까요? 엄마를 만난 그 순간부터 저는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엄마의 바램처럼 엄마가 생각나는 날에는 많이 웃어요. 함께한 모든 날이 추억이더라고요. 이렇게 멋진 추억을 남겨줬는데 엄마는 뭘 그렇게 걱정을 했을까요? 엄마, 여행은 즐거워? 나는 엄마가 즐겁게 여행하는 모습을 가끔 상상해. 평생 여행이라고는 가는 법이 없었는데. 엄마, 좋은 구경 많이 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다시 꼭 만나자. 우리 그때도 가족하는 거지? 세상에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을 영원처럼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